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가 좀 가게가 많이 좀 힘들고 바빴어 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는 사실 금요일쯤에 장관 인선이 뭐 왕창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걸로 오늘 이야기거리가 충분할 것 같았는데 조금 힘드네요. 사실 이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법무부 장관 진짜 이문정인가? 혹시 강금실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인가? 그리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교육부총리도 저는 좀 궁금해져요. 그쪽 인선들이 좀 궁금해지고,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발표됐으니까 뭐 정부수석, 민정수석은 뭐 딱히 궁금하지 않아요. 민정수석도 민정수석이 낙마했구나.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원래 뭐 하는 자리냐면 대통령 친인척들과 측근들의 비위사항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한 게 그냥 제1부속실을 영부인이 같이 쓰겠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누라 가족들 캐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게 영부인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당선자의 아내라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는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자체로 그냥 자진 하야를 하든 탄핵을 하든 했었어야 돼요. 근데 막 계속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경찰은 수사를 덮고 막 뭉개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꼴랑 제일 작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랄들이야?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뭐 천몇백만 원짜리 가방에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에 뭐 또 무슨 와 저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가격의 귀금속 브랜드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작년이었나? 그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지 왜? 우연히 알게 된 계기가 있긴 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저희가 이제 가게 화장실 앞에 이제 핸드타올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근데 핸드타올이 많이 쌓이면 당연히 싸서 버리겠죠. 근데 뭔가 물이나 국물 같은 게 많이 있는 테이블 치우기 힘들 때 쓰고 버린 핸드타올로 일단 물기만 한번 제거를 하고 소주 뿌려서 닦고 물기 제거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하거든요. 하루는 가게에서 두 테이블 다른 팀 손님 둘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그 게살 계란탕이라고 우리 가게 그 인기 메뉴인데 이게 전분으로 끓인 그 중화탕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걸 거의 안 먹은 색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저거 어떻게 치우나 하고 이제 그 손님 이제 그러고 얼마 있다 나가가지고 치우는데 그런 전분을 끓인 죽이 지금 한 그릇이 다 엎어진 거잖아요. 이 치우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마침 이제 핸드타월이 거의 다 차 있길래 이만큼을 집어가지고 막 닦았는데 이걸로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이만큼을
또 꺼내서 딱 닦는데 그래도 다 안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만큼을 꺼내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반지더라고요. 반지네? 분실물인가 보다 찾으러 오겠지 하고 이제 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걸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저희는 반지 분실물은 금고에 이제 넣어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넣어놨었어요. 넣어놓고 이제 그때가 가게 마감하기 얼마 전이었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걸 내가 검색을 잘 안 해보는데 반지가 조금 특이해 보여가지고 이건 뭐지? 이런 거 뭐 무슨 브랜드가 있나? 비싼 건가? 해서 구글 사진 검색을 해봤어요. 와, 1790만 원짜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790만 원짜리 반지를 만져봤습니다. 저는 그런 반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도 무슨 디자이너가 만든 뭐 무슨 작품이 아니고 무슨 브랜드의 목걸이가 6천만 원. 근데 지금 현재 가치는 뭐 8천만 원 이상이라면서요, 그게. 뭐 그런 것도 받고 했는데 뭐 300만 원짜리 파우치 가지고 시비 거는 게 그게 11호나 생각됐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랄들이야 이 생각이 들었겠지. 아니 내 땅이랑 엄마 땅값 올리려고 고속도로 계획 사업이 있던 거 그 계획 사업 취지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휘게 해가지고 내 땅값도 올리고, 응? 300kg 마약 들어오는 거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도 수사하는 사람 탄압하고 사건 덮어버리고, 응?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꼴랑 300만 원짜리 백 받은 거 가지고 뭔 지랄들이야. 딱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최재형 목사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뇌물로 준 최재형 목사님 말에 의하면 본인과 비슷한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자기 방문 당시 줄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상상을 하면 참 저는 근현대사에서 최악의 지도자의 배우자가 필리핀의 이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김건희 특검 끝나면요, 이멜다가 왠지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요즘 방송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우리가 박근혜하고 최순실한테 너무했었다, 그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는 소환하면 제깍제깍 갔고요. 갈 때마다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과도 합니다. 아이고. 그때 박근혜 동생 박근영이 그때 재판받는 거, 재판받으러 가는 거 영상 나오고 할 때, 아니, 하다못해 재판받으러 갈 때 올림머리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기자들 앞에서 호소, 생각해보면 그때도 진짜 웃기긴 엄청 웃기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종합하자면 뇌물과 쪽팔림입니다. 제3자 뇌물죄 해서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생각해보니까 이 논리 윤석열이 만들었나? 한동훈이 만들었나? 둘 중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박근혜가 받은 거랑 똑같다. 그리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보이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너 탄핵.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윤석열은요, 무려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주체를 바꿔봅시다. 주체를 바꿔서
어, 김정숙 여사. 유쾌하기로 유명한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 관련 저는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이겁니다. 취임 전날이었나? 이제 청와대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정부에 뭔가 요구할 게 있어가지고 피켓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하셨냐면, 아유, 그건 뭐 정치 같은 건 난 잘 모르겠고, 식사는 하셨어? 들어와. 내가 밥 한 끼 대접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진짜 집안에 들이셔서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그때 뭐 이사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컵라면을 대접했다 그랬나? 여튼 뭔가 먹을 걸 대접하셨어요. 그 김정숙 여사님이 누군가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는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날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자진 사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탈탈 털린 상태에서 지금도 감옥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거 하나 가지고요. 뭐 양평 뭐 마약 뭐 체해병 다 필요 없어요. 내란도 필요 없고요. 그냥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받은 사실이 있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항상 이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왜 쟤들은 자꾸 국회에서 질문을 하지? 저거 아니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 여러분 그거 쇼츠 뽑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뜨게 만들어서 야 얘네들 이렇게 비리가 많은 애들이야 라는 쇼츠 뽑고 있는 거지 의정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요즘도 김정숙 여사 샤넬 무슨 옷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반환한 게 샤넬 쪽에서 진술을 해줬어요. 그거 빌려준 거고 대여한 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대여했다가, 왜냐하면 아니 영부인이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이 정도 옷은 입어야 좀 이제 모양이 나오니까 샤넬에서 그걸 보고 대여를 해줬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그걸 샤넬 쪽에 반납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샤넬에서 뇌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대통령실에서도 입증해줬고 샤넬 측에서도 입증해줬었고 샤넬 측에서 실물도 보여줬어요. 그래도 샤넬에서 뇌물 받았대요. 그리고 논두렁 시계 사건, 이거 조작된 사건입니다. 시계 뇌물 받았다가 들킬까봐 집에 가는 길에 논두렁에 던졌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준 사람도 없고요, 줬다는 사람도 없고, 줬다는 증거도 없고, 던졌다는 증거도 없고요, 받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검찰이 그렇게 이거 기소장을 쓰려고 하고 쓰고 있는 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포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이었나 따님이었나 유학 때 학비랑 생활비 지인이 송금해 준 거, 그거 뇌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때 퇴임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퇴임 후 이제 사는 관저 근처에 윤석열이 막지를 않아가지고 집 근처에 시위대가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집 밖에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꽹가리 치고 소리 지르고 확성기로 소리 지르고 난리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폰뱅킹 이런 걸 안 하시는데 학비를 보내려면 은행을 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우리 집에 좀 와달라 해서 지인한테 대신 돈 좀 붙여달라고 돈을 준 겁니다. 이것도 증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집단들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 대장동 사건. 드디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으로 몰아가려고 검찰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도 못 가고 있는데 그 주범이 윤석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지금 진술 의지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마 늦어도 두어 달 안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했던 대장동 사건에서 주범이 도대체 누군지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내가 팩트 체크를 하고 나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네. 이거 제가 한 3번 정도 제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의 조회수가 확 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컨텐츠를 쭉 보면 현실적인 조회수가 80에서 140 사이입니다. 컨텐츠가 좀 유용하면 300에서 400 사이도 나와요. 근데 갑자기 1000 이상, 제일 많은 건 지금 3400이든가 조회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악플들이 엄청 달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회수가 확 튀는 컨텐츠와 그렇지 않은 컨텐츠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저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어제 컨텐츠가 지금 1000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악플을 그냥 냅두던가 아니면 내가 가게 너무 조용할 때 심심할 때 거기다가 걔네들 약 올리는 댓글을 달거나 둘 중 하나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냥 귀찮고 짜증나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이 댓글이 몇십 개 달리는 유튜브도 아니고요. 제일 많이 달렸던 게 30-40개 정도 달린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한 달치 정도의 그 악플을 전부 다 숨김 처리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더라고요. 하나만 숨김 처리하면 그 사람의 이전 댓글, 그리고 그 댓글, 그리고 앞으로의 댓글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숨김 처리하면 지 혼자 보이나? 실컷 떠들라 그래, 지 혼자 보이든가 말든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어제 컨텐츠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윤석열 또는 윤석열 일가 또는 국민의힘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요, 조회수가 확 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소식을 전하든가 국민의힘 당내 소식을 전하든지 정치 현안에 대한 논평을 하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런 댓글은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봐주시는 분이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카메라도 없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이고 나발이고 없이 원테이크로 찍어서 올리지만, 이 방송 하나 찍으려고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컨텐츠와 레거시 미디어를 소화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내용이 얕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게 그때 당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름값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들이 지난 한 20여 년간 어떤 정치 인생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인상 비평을 할 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뭐 추미애 의원님, 뭐 고민정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정동영 이제 장관 지명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이런 분들의 인상 비평을 제 컨텐츠에서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제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진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만큼 센 발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흔하진 않을 거예요. 그저께 방송에서 했던가? 아, 그래. 내가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더라. 아니, 매불쇼도 지난번에 했던 내용 반복할 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한번 반복하고 이어나가는데 나는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들 듣는 것처럼 다들 이미 들은 것처럼 하고 가끔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있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앵커 시절에 지금의 손석희 나이가 너무 많구나. 그때는 너무 젊은 앵커였구나.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 손석희 정도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 앵커였습니다. 9시 뉴스 메인 앵커였고요. 그렇게 이제 신뢰감이 있는 인물에서 이제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국회의원도 의원으로 몇 선이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통일부 장관을 한 번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그 대북 라인을 가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연락 라인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 라인을 가장 빨리 복구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통일부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 처음 하셨을 때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과방위 상임위로 의정활동을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님이 정동영 의원에게 항상 너무 존경과 감사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과방위원장 자리는 정동영이 앉는 게 너무 당연한 구조예요. 선수를 봐도 그렇고 경험을 봐도 그렇고 나이를 봐도 그렇고. 근데 그런 정동영 의원이 최민희 의원을 가장 발벗고 나서서 먼저 도와주고 잘 도와주니까 그 이하 다른 의원들은 깨갱인 겁니다. 정동영이 저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뭐 선순위 나인이 해가지고 뻗으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이 정동영 의원님에게 가장 큰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제가 그분 정치 인생에서 아쉬웠던 건요. 이명박이 당선된 대선 때 그때 경선 때부터 그분의 표정과 눈빛이 한동안 달라졌었어요. 네, 유세뽕이라 그러죠. 유세뽕 맞은 정치인의 눈빛과 얼굴이 있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정동영 후보의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정치에 찌들은 듯한 가식적인 웃음을 자주 지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권력에 눈 돌아가 버린 눈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낙선한 이후에
청문회래.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보면 지금 정동영 장관 지명자님 그 인터뷰하거나 청문회 하시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앵커 출신답게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발음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대선에 낙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대선에 다시 나가려고 이번 의정활동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라고 그 인터뷰도 하고요. 그 청문회 할 때 굉장히 과몰입해가지고 엄청 감정이 격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해요. 거의 막 울부짖고 막 난리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러고 나서 지난 신문을 그때는 뭐 신문 보던 시절이니까 지난 신문을 뒤져보니까 이번 청문회에 정치인생을 걸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권력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까지 하지? 물론 이제 그 행동의 결과가 뭐 나빴다든지 혹은 뭐 그 행동 중에 크게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요. 제가 받은 개인적인 느낌은 권력이 잡고 싶어서 눈이 멀었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차분한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의를 거의 울부짖었어요, 그때. 뭐, 막, 죄송한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저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거의 뭐, 대통령실이든 어느 정당이든 아니면 원내든 수석 대변인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9시 뉴스 메인 앵커였다니까요, 옛날에. 그 정도의 사람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렇게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면서 청문회에 임한다고? 왜 굳이?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어필하고 싶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다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다들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진 않아요. 이것도 어제였나 그저께 한번 말했었는데 고민정 의원님 가장 대표적입니다. 저는 고민정 의원님 국정조사나 청문회 할 때 보면 감탄합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분은요, 본인의 질의는 일단 미리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럼 미리 준비가 된 질의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청문회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쪽 정당이든 저쪽 정당이든 모든 정당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계속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제 공격할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후벼팝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후벼파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의원들은 내 다음 질의 시간 오면 준비한 게 이건데 이걸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이 답변 달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이제 계속 서류를 뒤적거리든지 혹은 서류 뒤적거리는 중에 본인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 딱 들리면 그거 하나만 딱 찝고 가지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고민정 의원처럼 모든 질의 답변을 집중해서 전부 다 듣고 후벼파는 의원은 없어요. 전 그 부분 높이 삽니다. 대신에 언론 인터뷰를 하지 마시든지 하실 거면 이제는 입장을 좀 바꾸시든지
이낙연이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논리와 워딩을 가지고 왜 자꾸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당해서 그 당을 가든지, 이 당에 있을 거면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랑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스탠스를 가지고 들어올지 말든지, 아니면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것도 다양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욕이라도 덜 먹게 언론 인터뷰라도 좀 하지 마시든지, 이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이제 웬만하면 저랑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고민정 의원님 어디서 뭐 했다 그러면 그 다루기 싫거든요. 말하기가 싫어요. 내부 총질이나 분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인터뷰를 빼놓고 나면 뭐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정 활동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왜 굳이 사서 욕을 먹냐 이거죠. 답답하기도 해요. 이제는 입장을 바꾸실 때도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때 하셨던 그 감동적인 연설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나운서와 앵커로서 이 전달력만 좋은 게 아니고 호소력도 엄청나게 좋은 분이구나.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정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저런 사람이 문재인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마음을 좀 죄송합니다.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씨발 모르겠고 이재명이 짱이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이 무조건 오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당이 개헌선을 갖는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반? 오케이. 과반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동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야를 떠나서 하나의 정당이 개헌선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민주당이 뭐 그럴 일이 있기야 하겠냐마는 만에 하나 2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온다. 저는 그때는 분당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가 생기는 거죠. 온건파 분당파는 보수, 강경파 분당파는 진보. 저는 200석이 넘는 순간 저는 그 수순을 만약에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수순을 밟게 저도 내부 총질할 겁니다.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 총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낙선한 대선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처음 선출된 경선을 시작으로 이낙연의 탈당까지 그 시간에 내부 분열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그게 다인가? 아니에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고요.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당은 제가 당적을 가지진 않았지만 거기도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예요.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반대인 사람은요, 생각이 반대인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싸우면 한참 싸우다가 어우 이 빨갱이 새끼, 어우 저 수구 꼴통 새끼 이라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생각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람 싸우잖아요. 무슨 부모 죽인 원수랑 싸우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원 모임을 하는 당원인데도 내일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싸웁니다. 살벌해요. 제가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은 당원 모임 안 나간 지 꽤 오래됐어요. 아마 20대 맞아요. 20대 총선 캠프에 나간 게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 21대 총선 개표 방송 때 당원 모임은 아니고 서너 명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바보 주막이 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데 눈물 나는데, 여튼 바보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개표 방송 같이 보자 하고 몇 년 만에 이제 잠깐 얼굴 보고 그 뒤로는 아예 안 보고 살아요. 방비만 내고 삽니다, 그냥.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이거는 또 이건 좀 오랜만에 언급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선거를 돕고 있는 후보자의 자질이 너무 형편없을 때 있죠. 이것도 진짜 괴롭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엄청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듣고도 모르고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더라도 검색을 해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제가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20대 총선 이후로 선거 캠프에서 몇 번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좀 안타깝고 미안한 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고사를 했어요. 어떤 분한테 연락 와서 어떤 자리인지는 대단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자원봉사 수준인데 시당에 이제 조금 있는 분 중에서 두 분이 개인적으로 좀 친밀한 분이에요. 그 두 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이제 두 분에게 앞으로 내가 선거 캠프에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선거 캠프에 나와 달라는 연락을 이제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이제는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래도 저 이번에 그걸 했습니다. 그 골목 유세단 수영구 특보를 했어요. 특보 임명장 받은 날 제가 방송도 했었는데, 수영구 특보 이제 임명장 받았다고 자랑했었는데, 여튼 근데 제가 20대 총선 때 겪은 일을, 이것도 제가 올해 하면 5번째인가 6번째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세월호 전국에서 치루어진 총선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뭐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이 지역구에 이제 권리당원인데 내가 캠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하니까, 일단 와달라,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다, 자원봉사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다 해서 그냥 갔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그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런데 처음 가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지켜보고
뭐 하러 가자, 뭐 하러 갑시다 하면 뭐 따라갔다가 뭐 명함도 돌리고 뭐 하다가 며칠 있다가 이게 일 전체가 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선거 캠프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엉망도 이 정도의 엉망이 없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벌써 40분이 됐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이게 저 학원 강사할 때 수업할 때 그랬어요. 수업은 진짜 간결하게 잘하는데 이야기가 딴 길로 새면 항상 길어졌는데, 그 총선의 캠프에서 제가 겪은 일은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선거운동하고 전혀 다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지역구 위원장은 국회 경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선되었다면 초선 의원이 되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국회에 못 들어가고 위원장직을 지금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는 통합돼 가지고 20대, 21대 때는 이제 국회에 계셨지만 22대 때는 안타깝게 낙선하신 위원장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위원장님은 웬만하면 자기 지역구로 이사와 가지고 구의원이라도 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까지 해주셨어요. 고사했습니다. 저는 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지 현장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거운동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요,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을 안 해요. 단 한마디의 연설을 안 해요. 하는 거라고는 나이 많은 지역구 대의원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 데리고 자기 로고송 틀어놓고 율동하고 그게 답니다. 그거 말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상대 후보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전국대에 치러진 총선이었는데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름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권유했어요. 연설 좀 하시라고. 본인의 정책, 비전 이런 거 연설할 자신 없으면 네거티브라도 하시라고. 지금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치러지는 총선인데 상대 후보가 세월호 막말 리스트 10명 중에 1명이라고. 그 말이라도 좀 하고 다니시라고. 그 말 하니까 그 말 할 때마다 하는 말이, 후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민주당도 이거 고질적인 거 보셔야 돼요. 지역구마다 영감쟁이 대의원들이 있어요. 영감쟁이 대의원들이 네가 선거를 몇 번을 해봤냐, 선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선거 캠프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항의 전화가 와요. 어떤 항의 전화가 오냐면, 내가 지금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앞에 유세차 노래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저거 좀 치워달라고. 이런 항의 전화를 받아야지 정상인 캠프입니다. 그 지역구는요, 재래시장과 안동네, 산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지구와 대학가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찍으면 어디서 찍겠어요? 혁신지구에는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인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찍겠지. 혁신지구에서 항의 전화가 와요. 유세차 왜 이 동네 안 오냐?
왜 이 동네 선거운동 안 하냐? 명함 뿌리는 사람 나 이 동네 한 번도 못 봤다. 선거 캠프 상황실에서 이런 항의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황당해요. 할 말이 없어요. 치워달라 하면 네 하고 이제 그 유세차에 전화해가지고 비켜달랍니다. 다른 데로 이동해주세요 하면 돼요. 내가 후보자님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저 혁신지구 좀 제발 좀 와달라는데 왜 혁신지구 좀 안 가세요?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고 맨날 재래시장에 명함 뿌리러 다녀요. 여러분 부산에 재래시장에 명함 뿌리러 다니잖아요. 등 뒤에서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그 동네 돌아다녀요. 맨날 그 동네 가요. 위원장님 저기 무슨 시장 백날 돌아다녀도 저 사람들 우리 찍어달라고 백날 말해도 절대로 안 찍어요. 우리 찍을 때는 저기 혁신지구라고요. 제발 혁신지구 좀 가세요.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캠프 자원봉사자들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지? 차에 타래요. 어디 가는 거지? 노인정 앞에 세우더라고요. 내려서 어깨 주무리고 팔다리 주무르래요. 위원장님, 저 사람들 팔다리 주무르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 마사지에서도 우리 안 찍어요. 혁신지구 좀 가세요.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해 떨어지는 저녁쯤 되면 어디 가냐면 대학 앞에를 가요. 명함 뿌리로 대학 앞에 가요. 그 지역구가요. 대학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대학 가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대학 밀집 지역입니다. 여러분 신촌 가면 집이 신촌인 사람이 많아요? 집이 신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아닌 사람이 많겠지. 심지어 서울이 아닌 사람도 더 많을걸요? 거기가 그런 데입니다. 명함 뿌리러 거기 가요. 아니 거기서 명함을 억지로 지어준다고 해서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지역구 유권자 몇 명 된다고 거기서 명함을 뿌리냐고. 제발 혁신지구 좀 가자고요. 안 가요. 안 가요. 30, 40대 부부들 사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에 가서 선거운동 좀 하자고 내가 제발 좀 가자고 말을 해도 안 가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든 할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어 짜낸 방법이 그때 후보자의 첫째 아들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몰라. 둘째 아들이 캠프에 있었거든요. 이름 말할 뻔했다. 누구시 일로 와봐. 너라도 연설을 좀 해라. 너라도 연설을 해야지 이게 뭔가 좀 된다. 그래서 너랑 나랑 연설문을 작성을 좀 하자. 너 컴퓨터 앞에 앉아. 해가지고 뭐 그 아버지 양력부터 해가지고 그때 막 문재인의 친구라고 홍보는 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동창이지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문재인의 친구라고 홍보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아버지는 뭐 문재인의 중학교 친구이고 뭐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 뭐 경제학 박사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제 중간에 살짝 치고 저쪽 상대 후보가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세월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쩌냐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저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국회에 보내달라는 연설문을 쓰라고 하는데 애가 못 쓰는 거예요. 비켜. 그래서 그 연설문을 제가 작성했어요. 그래서 유세차 안 쓰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물어보니까 말하더라고요. 그 시간까지 제가 좀 쓸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태우서 그 친구
태워가지고, 야, 이거 호소력 크게 말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도 예행 연습을 한 세 번은 했어요. 야, 이게 책 읽는 거지, 무슨 연설이냐. 야, 이거 톤이 너무 낮다. 야, 이 부분 밑줄 가셨어요. 이거 말할 때 거의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라 하면서 연습시켜가지고 걔 데리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도 혁신식으로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까 하니까 그 대학가로 가래요. 그 동네에 이 지역구 유권자가 없다고요. 홍대 앞에 신촌에 가면 그 지역구 유권자 몇 명 되는데요. 부산에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토론을 이틀 앞두고 제가 캠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국민의힘 저쪽 무리들이 제일 잘 내거는 공약인데 토목 공약 큼직한 거 하나 걸어가지고 이제 표를 얻으려는 공약을 그냥 싸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2의 무슨 터널을 뚫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터널을 뚫는 이유도 모르겠고 입구도 모르겠고 출구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터널 왜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산에 이제 그 백스코 센텀시티와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사이에 이제 출퇴근 또는 소통의 거리를 줄이려는 목적이래요. 취지는 나쁘지가 않은데 제가 모두 훤하게 아는 동네여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입구 출구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는. 이 물어본 날이 그 후보자 토론회 이틀 전이어가지고 그 다음날 예상 질문들을 써와가지고 이제 토론회 연습을 하기로 한 전날이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선거 캠프 상황실에는 그 지역구에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 지도 앞에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입구가 어디고 출구가 어딥니까? 하니까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틀 뒤에 토론회인데 본인의 첫 번째 공약이 이건데 입구가 어디고 출구가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고 생각이 잠기더니 사인펜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손을 하나 찌 끊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면 되겠네. 여러분, 입구는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였습니다. 출구는요 산중턱 왕복 1차선 도로였습니다. 근데 그 산중턱의 왕복 1차선 도로는요 부산 남구에서 부산 동래구로 가는 지름길이어 가지고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차가 밀리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터널 출구를 내겠답니다. 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당선시키자고 여기서 지금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 총선에서 그 지역구의 후보가 3명이었으면 저는 1번도 2번도 안 찍고 다른 사람 찍었을 겁니다. 진짜요. 저 진심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에 유권자의 권리를 처음 얻었을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제 유권자의 한 표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총선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투표소에 들어가기가 진짜 싫었어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그 후보를 찍을 수는 없으니 할 수 없이 우리 후보를 찍긴 했는데, 찍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국회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뒤로 당원 모임도 여러 번 나가고 하고, 분열되고, 내부 총질하고, 짓듣고 싸우고 하는 거 보고 나서 아예 당원 모임을 안 나갑니다. 물론 그게 몇 년 전, 9년 전인가? 그쯤 되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은데, 다시는 이제 나 부르지 마라고 한 말 주워 담는 것도 좀 웃기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가긴 싫어요. 대신에 이제 22대 총선에서 제가 이제 사는 동네를 옮겨왔기 때문에 수영구 이제 수영구도 또 이야기하면 또 이것도 좀 짜증난데, 유동철 위원장님이 이제 총선 치르실 때 그때 이재명 대표님이 지원 유세 내려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뭐 대표님 오신다니까 당연히 뵈러 갔죠.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려서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그 꽃다발을 대표님 드리려고 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유동철 후보님에게 드리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지금도 유동철 위원장님이 당협위원장님이신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랫동안 지역구를 지켜오신 강윤경 위원장님은 지금 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내부 총질을 할까봐 겁이 나서 나가기가 싫습니다. 뒤쪽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뒤쪽에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저도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도 민주당에 항상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던 사람의 스탠스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비판하다가도 뭐 지금의 이런 행동이나 뭐 이런 위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고민정 의원님을 내가 쉴드 친다라고 느끼고 저를 비판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비판과 지지를 그때그때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민정 의원님이어가지고, 죄송스럽지만 그분을 제가 자주 소환을 합니다. 의정활동 잘하고 계세요. 언론 인터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의 저기 이낙연 당하고 비슷한 논리와 그 자세,
고치기 싫으면 그쪽 당에 가시든지, 아니면 이쪽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으면 고치시든지 선택을 하시라. 그래서 저는 고민정 의원님에 대한 평가를 단정 짓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저는 비판적으로 제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항상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이 넘었네? 내가 오창석도 아니고 무슨 1시간이야? 역대 최장 방송인데 큰일 났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뭐 메일로 보내든 뭘로 보내든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쳤다. 내가 1시간을 넘게 방송했단 말이야? 사장남천동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뽑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1시간을 넘게 떠들었대?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